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율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도 답답한 수준이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죠. 국가의 경제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매일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나라 대만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대만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대만의 경제 정책이 만들어낸 성과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의 무역 흑자가 2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61달 수준이었어요. 물론 한국도 역대급 흑자라고 할 수 있지만 대만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3배 이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경제 전략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GDP 대비 약 16%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수치죠. 한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 관점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외화 보유액도 인상적입니다. 현재 대만은 GDP의 약 70% 수준을 외화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대만의 외화 보유는 겨우 1억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대만의 외화 보유는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6,000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경제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떤 정책으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만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말하도록 하는 걸까요? 사실 대만의 접근 방식은 한국이 과거에 사용했던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이 활용했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수출이 중심이라는 철학이죠. 그리고 수출을 극대화하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 가치로 평가할 때 상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접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빅맥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동일한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빅맥 가격을 비교하면 그 나라 통화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이지만 정말 효과적인 지표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지난 10월 빅맥 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만 통화는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상으로 50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죠. 이는 대만의 화폐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도 유사합니다. 대만 통화가 약 22% 정도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결국 대만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통화 약세 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극도로 높여놓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뒤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 국민들의 저축 습관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대만의 저축률은 GDP 대비 약 37% 수준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40%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OECD 평균은 19% 정도입니다. 이 비교만 해도 대만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저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축을 할까요? 그것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달러가 계속 들어오고 안에서는 국민들이 돈을 아껴가며 저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겉보기에는 부자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결국 소비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벌어도 쓰지 않으면 경제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떨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만의 소비 구조를 보면 이것이 명확합니다. 1998년 당시 대만의 국내 소비는 GDP의 약 67%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선진국 수준의 소비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4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약해진 거죠. 이는 중국이나 저소득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국내 소비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70%에 달합니다. 대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대만 국민들의 임금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대만의 노동 생산성은 1998년 이후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 가치를 많이 쌓아올린 것입니다. 생산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임금도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학 원칙상 생산성이 2배 증가하면 임금도 2배 증가해야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정체됩니다. 실제로 대만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경제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통계는 단위 노동 비용이 약 21%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경제에서 근로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비용을 낮게 유지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가격을 내리면서 단위 노동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인 나라는 미국과 대만뿐입니다. 차이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 대만은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추세가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도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릅니다. 대만의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SMC의 신입급여도 저렴한 편이고 대학 교수의 월급도 한국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이고 실제로 소득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소비가 적으니 물가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임금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출을 통해 외화가 계속 들어오면 화폐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화폐가 많아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심각합니다. 타이페이 같은 대도시의 집값은 지난 25년간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가진 실질 임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입니다. 중간소득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연수를 계산하면 서울, 뉴욕, 런던보다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근로자들은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는데 집값은 무섭게 올라가는 대만의 현실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달러가 계속 들어오면서 대만 통화로 환전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화폐가 과잉 공급되니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나라들은 수출이 많아질 때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통화 약세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다르게 행동해 왔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요. 2012년까지 중앙은행은 들어오는 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로 빼내갔습니다. 해외 투자라는 명분으로요. 이렇게 하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통화가 국내에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를 주목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지적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도 2010년대 중반에 이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중앙은행은 더 이상 직접 나서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외화를 매입해서 해외로 빼내는 행위는 너무 명백한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흥미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 회사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대만 경제정책의 가장 교묘한 부분입니다. 대만 국민들은 저축을 잘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도 많이 들어줍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2개 이상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보험료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 자금을 국내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달러를 해외로 빼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통화가 과잉 공급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관들도 약 150억 달러 정도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규모가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만의 해외 자산 중 보험사 비중이 약 28%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원래 가장 많았던 중앙은행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의도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민간 기관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지금은 보험회사들이 대만의 가장 큰 해외 자산 운용처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국가의 경제 정책이 민간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회사들도 계약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했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환해지, 즉 환율 변동을 미리 차단하는 거래입니다.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런 거래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해지를 원하면 이를 제공하는 쪽이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해지 수수료가 3%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대만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이번에는 직접 외화를 매입하는 대신 파생 상품 거래 방식을 선택합니다. 시중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환율 해지 옵션을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들은 안심하고 미국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대만 통화의 약세가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영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장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 통계로 집계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청산과 확대를 반복하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외부 국가도 이 규모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만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750달 정도의 환율 해지를 대만 중앙은행이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리스크를 중앙은행이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산을 해외로 빼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만의 보험회사들이 세계 경제에서 큰 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정책적 지원과 중앙은행의 리스크 감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 보험회사들의 전체 자산 중 약 67% 정도가 해외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 통화가 갑자기 강세로 변해도 무죄, 해외 잔 시장이 붕괴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통화 약세 구조가 유지되어야 하고 해외 자산도 안정적이어야 하며 보험 계약자들의 돈도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복잡한 균형 게임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이 대만에 4천억 달의 거대한 투자를 요청합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첨단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 말입니다. 대만 입장에서 이는 정말 어려운 요청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달러가 수년에 걸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통화가 약세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세 구조가 더욱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200억 달러씩 나가고 있는데도 환율이 약세가 되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4배 규모를 투자해야 한다면요? 이는 대만의 통화 구조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대만은 미국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4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통화가 초저평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폐 약세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투자 요청이 역설적으로 대만의 통화 약세 정책을 국제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만의 중앙은행 운영 방식도 한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함께 모여 기준금리와 주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어떨까요? 중앙은행 총재가 정말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거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만 중앙은행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외부에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한 때문에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의 통화 가치 상승을 압박합니다. 한국, 일본에 이어 대만과도 관세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만의 입장은 조금 미묘합니다. 4천억 달 투자는 정말 힘듭니다. 환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자신들의 통화 약세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같은 방식을 쓰면 안 될까요? 문제는 한국과 대만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완전히 수입합니다. 통화가 약세가 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현재도 환율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고 있습니다. 통화 약세의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입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들과 수출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일반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대만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현재의 통화 약세 구조를 유지하려면 국민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은 계속 억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대만 국민들은 경제가 성장하는데 본인들이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GDP는 커지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나고 집값은 뛰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 통화 절상 압력, 계속 쌓이는 외화 문제, 생명보험 회사들이 감수한 환율 리스크까지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 200억 달러 정도의 해지되지 않은 자산이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생명보험 회사의 계약자들 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만 GDP의 약 24% 정도 되는 규모가 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환율이 급변한다면 수백만의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 점점 더 위험해지지만 바꾸면 수출 기업들과 고용이 타격을 받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 대만처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더 균형 잡힌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출만 강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대만처럼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 선택인지 경제 정책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만은 경제 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을 위해 통화 약세를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았으며 생활 수준은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대만의 딜레마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GDP는 계속 커지는데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진다. 경제 통계상으로는 성공이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연 경제 성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안에서 누가 행복해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결국 경제 정책이라는 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복잡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